가볼게요. 자, 먼저 목차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사케에 대해서 정의랑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간략하게 역사랑 양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오늘 메인이 되는 술, 유키노 보우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술을 후쿠오카 여행을 갔을 때 직접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온 술이에요. 그래서 일본 그 후쿠오카에서 어디서 구매했는지랑 어떻게 마시면 좋을지, 제가 진짜 처음으로 술 설명회를 계속 해오면서 처음으로 마셔본 술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구매처에서도 시음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음을 했었는데 그때의 맛이랑 향 같은 거를 좀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익하겠죠?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쌀의 녹말을 일본식 누룩으로 방화하고 발효해서 여과하여 만든 일본식 양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알코올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방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발효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게 누룩이죠. 쌀은 말했잖아요, 녹말의 형태라서 당이 아니에요. 이거를 당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포도당처럼 당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도와주는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 중에서도 입국이라는 게 뭐냐, 현대식 막걸리에서 옛날에 전통 방식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드느냐, 막걸리에 쓰이는 하나의 효모를 딱 집어서 맛을 일정하게 고정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 온 입국이라는 곰팡이입니다. 그거를 사케에서도 쓰는 거죠, 똑같이. 그 일본식 누룩으로 당화랑 발효를 해요. 발효도 누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발효했어. 약간 뿌연 거랑 맑은 거랑 이렇게 층이 나눠지잖아요. 그 맑은 거를 여과해서 살균도 하고 뭔가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게 일본식 양조주다. 그게 바로 사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사케는 맑은 청주, 그러니까 둘 다 양조주니까 양조를 하면은 밑에 탁한 게 있을 거고 위에 맑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맑은 게 청주, 사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흐린 게 탁주, 막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큰 개념 안에서 보면은 둘 다 양조주야. 근데 그 위에 있는 거는 청주, 밑에 있는 거는 탁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사케의 역사입니다. 사케는 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설이 있다더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사케의 역사가 기원전 3세기부터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일본에서는 뭐 이렇게 입에서 씹어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방화하고 이걸로 발효를 해서 만드는 술이 있다,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옛날부터 그 방식이 이어져 온 거라고 합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그래서 곡물을 끓여가지고 밥을 만들어요. 그럼 그 밥을 씹어가지고 입에 있는 침 있잖아요, 그 소화액으로, 그 효소로 방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효모도 야생 효모예요. 그 밖에서 이제 자연에서 오는 그 효모를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사케가 기원전 3세기 술인데요. 근데 그때 사케는 지금처럼 맑고 투명한 게 아니라 탁주였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여과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그 너의 이름은 사진을 제가 넣었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입으로 넣어서 입에서 오물오물 한 다음에 이렇게 뱉어요. 먹고 이렇게 뱉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5세기 경부터는 일본 자체에서 양조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백제에서 양조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쌀누룩 양조법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에도 시대를 보시면요, 연간 5회에 걸쳐서 양조가 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기술이 고도화되고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연간 5회라고 하면은 조금 감이 안 오시겠지만, 예전에는 보세요, 이렇게 씹어서 만들거나 제대로 된 기술이 없으니까 되게 소규모로 술을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양조 기술이 발달하고 조금씩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대량으로 생산도 가능하고 횟수도 점점점 늘어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온 장기 발효 조건을 확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케라는 게 사실 저온에서 장기 발효를 해야지 맛이 더 극대화된다고 해요, 향이랑. 그래서 그런 거를 끌어올리는 기술을 확립하고, 사케가 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조건을 만들게 된 거예요. 더 획기적인 방식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현대에 들어서는 브랜드만 2,000여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2,000여 개의 브랜드에서 3-4가지씩만 내더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종류는 무려 수만 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케 뭐 먹어봤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극소수의 사케를 말하는 거고요. 일본 현지에서는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사케 뭐 이런 식으로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그 지방 사케가 있어서 갔을 때마다 사케를 하나씩 먹어보는 것도 좀 약간 여행의 재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케의 양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생각보다 사케의 양조는 크게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케가 양조되는 과정이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고 그 과정이 전통 소주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통 소주랑 막걸리 만드는 방식 보셨잖아요. 그 방식과 되게 비슷하고 막걸리에서 그 맑은 물을 떠가지고 증류시킨 게 전통 소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쌀과 누룩, 효모, 물로 가지고 양조를 하고 이후에 여과를 해서 살균, 숙성 등을 거친 겁니다. 양조를 했다는 게 발효주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만 한 거예요. 증류는 안 하고. 증류가 된 건 뭐다? 소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케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준마이랑 혼조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긴조랑 다이긴조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알코올 사용 여부에 따라서 준마이랑 혼조조로 나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준마이는 딱 4가지 원료로만 만들어진 사케예요. 그래서 일단은 4개의 원료가 뭐냐? 쌀, 누룩, 효모, 그리고 물이에요. 이렇게만 들어간 게 준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타 발효물이 안 들어갔다. 쌀 있잖아요. 쌀 이외에 무언가 발효물이 들어가요. 다른 맛이 첨가되겠죠? 순수 쌀의 맛이 아니라 그거를 혼조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조조는 사탕수수 등 다른 기타 발효물을 넣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발효된 알코올이 또 다른 맛을 내겠죠? 그러니까 혼조조는 좀 더 풍부한 맛이 나면서도 살짝 좀 날카로운 맛이 난다고 해요. 준마이가 근본이다. 준마이가 좀 더 좋은 술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혼조조 중에서도 되게 비싼 게 많고 맛이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대충 인식하기로는 순수하게 쌀만 들어갔으니까 준마이가 좀 더 좋겠구나 라고 개념을 갖고 있죠, 보통.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정미율입니다. 정미율은 뭐냐? 맨 처음에 쌀이 되기 전에 현미를 깎아내서 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미 껍질 있잖아요. 그 껍질을 계속 깎아내서 남아있는 쌀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정미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냐? 라고 하면 쌀알이 점점점 작아져야지 안에 있는 중심부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양이 적을 수밖에 없고 더 고급화되고 더 깔끔한 맛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이긴조는 계속 깎아내서 안에가 50%밖에 안 남은 거야. 맞죠. 다이긴조가 더 비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더 적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여기에 다이긴조랑 긴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확실히 기억이 잘 남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부분만 쓴다 하면은 다이긴조고 이 60과 50 사이 여기에 있는 거를 긴조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정도 안에 있는 거를 긴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느냐 오늘의 사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의 사케는 유키노 보우샤라는 술인데요. 이게 종류가 뭔지 대충 찍어보실래요? 준마이 다이긴조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한번 맞춰보실래요? 맞춰보세요. 준마이 긴조라고 써있네요. 유키노 보우샤 준마이 긴조.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써있는데 이걸 읽을 줄 몰랐네요. 준마이 긴조입니다. 준마이 타케시 아니고요. 준마이 긴조입니다. 그래서 준마이 긴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마이 다이긴조라든지 뭐 준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익숙하지만 준마이 긴조는 저도 사실 좀 생소했거든요. 보시면은 준마이 긴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아까 했는데 또 하느냐? 살짝 다른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은 준마이는 아까 전에 말했죠? 그 4개의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게 준마이예요. 그럼 긴조는 뭐냐? 아까 전에는 긴조는 뭐 60% 이하면은 된다며 50%와 60% 사이면은 긴조라며 라고 했잖아요, 정미율이. 근데 그거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긴조의 정확한 뜻은 극저온에서 저속으로 발효시키는 제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법은 1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안 되거든요. 근래에 들어와서 생긴 제법이에요. 이게 이제 극저온에서 저속으로 발효시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양조장에서 술을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를 보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긴조랑 준마이 긴조랑은 무슨 차이냐? 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보이시죠? 일반 긴조는 뭐냐? 일반 긴조에는 대부분이 양조 알코올을 첨가합니다. 양조 알코올은 뭐냐면
소주랑 같이 증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알코올 있잖아요. 이거를 소량 첨가를 해요. 그래서 그 알코올 맛을 좀 더 내게끔 하겠죠.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긴조라고 하는데, 아까 준마이는 뭐였습니까? 누르, 효모, 쌀, 물 이렇게 4가지만 들어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 알코올이 안 들어간 술을 준마이 긴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듣기에는 준마이 긴조 생소한데? 준마이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사실은 정말 순수하게 쌀만을 이용해서 만든 거는 준마이 긴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죠. 준마이 긴조 먹을래? 준마이 먹을래? 하면은 준마이 긴조를 고르는 게 더 이득이다.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시면은 이제 유키노 보호샤의 준마이 긴조에 대해서 스펙이랑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제조사는 설국 아키타현에 위치한 사이아 주조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그 설국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름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유키노 보호샤가 유키가 눈이잖아요. 그리고 보호샤가 약간 초가집 지붕 같은 느낌이래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도쿄 출신의 작가가 초가 지붕 위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방문한 양조장의 이름을 눈의 초가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서 그렇게 네이밍이 된 거라고 합니다. 정밀 및 도수는 아까 55%니까 다의 긴조는 아니지만 긴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도수도 16도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용량 및 가격은 300ml짜리도 있고 720ml도 있고 1800ml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0ml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고 720ml를 제가 샀는데 일본에서 살 때 제가 샀던 가게에서는 1800엔보다 더 싸게 샀습니다. 정확히 얼마 주고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00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거의 3만원대, 4만원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일본 여행 갔을 때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맛보거나 사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술 자체가 되게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술이어서 한 번은 먹어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좀 달달한 거를 좋아하는데 너무 달달한 거보다는 약간 좀 깔끔하면서 달달한 걸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이걸 진짜 추천드릴게요. 제가 먹어봤잖아요. 저도 원래는 사케는 깔끔해야지 약간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간 곳에서 추천을 해주신 술이었어요. 이 술을 추천받아서 먹었는데 되게 달달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부드러운 목넘김은 뭐 당연한 거고요. 차분한 맛 플러스로 약간 과일 향이 나서 달달하면서도 깔끔한 걸 원한다. 실제로 얘가 스위트한 쪽보다는 드라이한 쪽에 가깝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맛을 보면 되게 달달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냥 여담인데요. 이온슈 랭킹이 54위래요. 엄청나게 많은 술이 있다고 했잖아. 몇만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54위고 그 아키타 현에서는 7위라고 합니다. 이름 있는 술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먹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저 패키지거든요. 추계 한정 리뉴얼 패키지래요. 가을 한정으로만 나오는 패키지라서 다음부터 가을이 끝나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초록 색깔 패키지로 돌아가겠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이 패키지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디서 구매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 뭐 어딜 가나 있을 법한 술이긴 한데요. 제가 갔던 텐진역 쪽에서 조금 근처에 있어요. 여기거든요, 여기. 사카쇼 수카와라? 여기였는데 안에가 되게 요런 분위기예요, 요런 분위기. 선술집 느낌이거든요. 안주는 안 파는데 사람들이 막 맥주도 마시고 사케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는 그런 곳이거든요. 일본어를 못하시면 좀 외로울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막 엄청 떠들면서 즐거운 현지 분위기를 내는데 나는 그냥 쭈글탱이처럼 그냥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었어. 되게 친절하시고 사장님도. 예전에 썰 풀었었는데 손님분인지 모르고 내가 종업원인 줄 알고 그분한테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랬는데 그분은 종업원이 아니라 손님이었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그분이 근데 다 설명해 주셨어요. 나 손님 두 분한테 민폐 끼쳤잖아. 그분들도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저기 가서 주문하면 되고 이거는 어떤 술이고 어떤 술이고 이러면서 다 설명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었고 여기 사장님이 그 할아버지 느낌이고 아들인지 뭐 손자인지는 모르겠는데 2명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재밌게 마시고 왔고 이렇게 3종류를 추천받았고 맥주는 이제 후쿠오카식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후쿠오카식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주는 게 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꼭 가시면은 생맥주를 꼭 시켜 먹어보세요. 그게 다른 거는 다 500엔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꽉꽉 채워주는 거는 600엔입니다. 600엔짜리를 꼭 시켜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내가 먹은 남아비루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일본 여행하면서 남아비루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진짜 맛있었고 이렇게 세 종류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얘랑 얘는 조금 제 취향이 아니었고 얘가 제일 제 취향이어서 얘로 구매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얘랑 비싼 술 하나 이거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다들 그냥 술만 마셔서 그런지 살짝 얼굴이 빨개져 있고 약간 흥이 올라 있어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마셔볼게요. 아직 짠하지 마. 맛있겠다. 자, 짠하자, 짠! 짠! 역시나 엄청나게 부드럽네요. 엄청 부드럽고 뭐라고 해야 될까? 목 넘김이 진짜 좋아요. 목 넘김으로만 따지면 거의 물급입니다. 물맛은 아니고요. 물처럼 꿀떡꿀떡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향은 잔잔한 과일향? 막 톡 쏘는 과일 말고 되게 잔잔한 과일향에 차분한 느낌이 강하네요. 확실히. 한 번 더 마셔볼게요. 짠! 살짝 그 단맛이 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되게 달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달진 않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달달한 맛에 깔끔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한 잔 주세요. 자, 잔 받아라. 짠!